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파리올림픽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 전격 교체 배경을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별리, 내일,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겸 작곡가 김수철 씨가 데뷔 45주년을 맞아서 새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김수철 씨로부터 진솔한 음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24 파리올림픽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규모가 참가를 했는데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 올렸고요. 특히 G세대로 불린 20대 초반 선수들 활약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우리 세 분 청년 정치인들로서 이 G세대 전전 어떻게 보셨는지 올림픽 관전평부터 우리 신주호 부대변부터 한번 짧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한체육회 등에서 이번 올림픽의 목표치를 금메달 5개 정도로 제시하면서 사실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거둘 수 있는 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러한 그 예상치를 뛰어넘은 성적을 받은 것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제가 방금도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에 대한 그 무례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태권도 금메달을 딴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계 24위인가 그랬다가 금메달을 따니까 그 기자분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1, 2, 4, 5위를 다 꺾었어요. 네. 16강부터 결승까지.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선수가 기대 이상이 아니다. 자기는 지난 4년 동안 피와 땀이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김유진 선수 네. 키는 183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상이라는 표현보다 저희가 너무 예측을 겸손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더 남은 4년 동안 더 고군분투해서 LA 올림픽에서는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민 비서관님은요. 저는 뭐 당연히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울한 뉴스, 힘든 뉴스가 많았던 시기였고 날도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국민들의 마음에 그래도 시원한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선수들의 그 노력과 그에 맞는 굉장히 좋은 결실들이 있었지만 이번 올림픽을 거치면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 조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배드민턴이란 종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목들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없는지 괜찮은 환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네. 본래는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 그 질문으로 그냥 가죠. 뭐 안세영 선배 이제 작심 발언. 네. 처음에 이제 프랑스 현지 인터뷰에서는 대표팀 부상 관리가 아니랬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배드민턴 선수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스폰서나 계약 부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어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어떤 얘기도 했냐면 아니 모든 선수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이런 네. 얘기도 했는데 그 뭐 자기가 월드 넘버 원이니까 자기만 잘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지 않고 좀 어떤 선수의 특성이나 실력에 맞는 맞춤형 어떤 그 훈련이라든지 어떤 뭐 부상 관리라든지 몸 관리라든지 뭐 이런 스케줄 관리 혹은 하다못해 금전적인 보상도 그런 뜻이 아닌가 맞춤형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도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요즘 세대 특히 이제 20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노력이나 어떤 실력에 걸맞는 또 보상이 주어져야 훨씬 더 분발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안세영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총대 메고 이렇게 좀 발언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젊은 선수들이 공감을 좀 했을까요? 네, 저는 제법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뭐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좀 부당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뭐 이기적이다라고 막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 운영 측면에서 이제 좀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권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늘 기사로 나왔는데 배드민턴 협회 홈페이지에 이제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도중에 이제 지도자의 지시와 뭐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체육계에서 그동안 이제 뭐 스폰서 문제도 그렇지만은 뭐 폭행 문제라든지 이런 군기 잡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었잖아요. 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는 지도자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좀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MZ 세대들이 무조건 복종해라. 이거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이번 안세영 선수의 어떤 얘기를 볼 때 또 같은 배드민턴 그 협회 내나 그 국가대표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 협회 안에서도. 그렇죠.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 지금 체육계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무조건 복종한다 이런 식의 문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저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 캠프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랑 좀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최고위원도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는 뭐 감독이나 코치가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소위 빠따를 치면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체육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부조리 관행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뭐 잘못됐다라면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안세영 선수가 이 얘기를 굳이 그 파리 현장에서 했어야 됐나?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날인가요? 저희 그 남녀 복식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은메달을 딴 것도 굉장히 값진 성과인데 안세영 선수가 그 자신의 금메달 결정 이후에 바로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그 이뤄낸 성과가 묻힌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도 안세영 선수가 불참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여러 발언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그 금메달 결정전 이후에 말했었던 그것들이 그렇게 시급하게 그 현장에서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을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폭로하고 본인의 의견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서 함으로써 가장 효과를 극대화한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선수들의 그 피땀 어린 성과가 살짝 묻히는 그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하튼 이걸 계기로 좀 이렇게 불합리한 게 있으면 잘 풀릴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 여기서 이제 김경수 그다음에 정경심 이렇게 자기가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권에서 뭐 별로 그런 부탁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니까 박찬대 지금 당 대표 대행이죠. 네. 이 관련 입장을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전달을 했다.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약간 진실공방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얼추
어떤 뭐 강력하게 얘기를 했건 아니면 어떤 경로로 얘기했건 얼추 그 스토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이제 설명을 조금 그래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력하게 이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이 8.15를 맞아서 될 것이다. 지금 이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검토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해왔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요청을 뭐 직간접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여권 측에서 이 후보가 복권을 요청한 것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좀 반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대통령실 측에서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재명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도 충분히 이 대통령실 측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법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사면 복권을 할 때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뭐 시민사회나 정계 쪽에 의견을 묻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절차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견을 물어왔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수회담 전후 뭐 과정 중에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할 이유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실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번 질문을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야권 갈등 요소인 줄 알았더니 여권 갈등 요소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어제 오늘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뭐 선거 공정성 훼손한 중재범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쭉 견지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뭐 친윤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면 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뭐 약간 불쾌감도 뭐 내비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와중에 오늘 국민의힘 사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약간 커지는, 이게 상황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게 좀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갈등 요인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그 전서부터 대통령실에 그 물밑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밑으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분이 이제 선거에 그 중대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사면을 받았을 당시에도 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을 향한 배려조차도 우롱하는 듯한 모습, 그러한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복권이 돼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 적합하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좀 뜬금없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분을 복권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분은 반성을 안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 범죄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할 만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로 짐작했을 때 과연 이번에 복권을 했어야 되느냐. 최소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민 앞에 어느 정도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복권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선 중진 의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러한 기류가 점점 퍼져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점점 주류가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 이동수 대표한테 드릴게요. 네. 자, 이제 13일이죠. 내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뭐 재가가 난다면 뭐 재가가 나는 날이 이제 유력한데, 자,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최종 결정할까 이제 그걸 우리가 지켜볼 텐데, 자, 우리 이동수 대표 보시기에는 이제 만약에 복권이 확정되면 지방선거 대선 출마 이런 거 가능해집니다.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 구도에 미칠 영향,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야권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게요. 예. 지금 사실 여권 같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자기 대권구도. 대권구도. 예, 저도 예. 야권에 훨씬 끼칠 영향이 크다고 네네. 보는 게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거의 독주 체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친문 아무래도 세력들이 기존에 이제 친명 체제로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목소리도 많이 못 내고 있던 상황이고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항마로 나서긴 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친문의 본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친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함으로써 저는 또 야권에서 어느 정도 좀 이 세력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쪽으로 이제 모여있던 세력이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를 좀 낳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박성민 비서관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전에 많은 친노나 친문들이 이미 친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당대표가 이제 그립도 세고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근데 그 효과를 김경수 지사에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약간 상쇄시킬 수 있다 없다? 근데 저는 뭐 당장 상쇄시키고 그럴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야권 내에 어떤 분열이나 정치적인 손실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당의 다양성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위가 뭐 흔들리는 어떤 파급력이 있겠냐. 당장 그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경수 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와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여주셨고 설령 복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로는 연말에나 귀국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정치에 나서고 정치 일선 전면에 나서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이 되실 텐데 새롭게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낼 공간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대선이라는 어떤 큰 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어떤 지각 변동이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취임에 따른 이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 아니다. 따라서 관장 업무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자, 이종찬 광복회장 또 민주당도 만약에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역사적 행사 참석에도 조건부를 걸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자, 박성민 비서관님, 이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일단 이런 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을 독립기념관장이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이 뭐 후보자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 주장했거나 평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아니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에 건국됐다. 일종의 이제 건국절이라는 것에 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부여된 이런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나 아니면 주권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행태가 될 수 있고 일제강점기 자체에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물이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과연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뭐 친일기념관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학계나 전문가 쪽에서는 이분이 어떤 독립운동사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거나 이런 분도 아닌데 그동안 임명돼 왔던 그런 그 인사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심지어 지금 전임 그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반독립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임명 철회를 좀 빨리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예컨대 이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강경한 발언들을 근 몇 년 동안 쏟아내셨잖아요.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노동 정책에 되게 반하는 어떤 이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지금 현재 뭐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뭐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광복회나 이런 독립운동 후손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할 때 또 기존에 이런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좀 독립운동 정신에 반하는 정책들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은 이런 야권이나 광복회나 이런 단체들의 뭐라 그럴까요? 비난이나 공격 이런 게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한 지적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분이 방금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그 여러 입장에서 보면은 광복절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방금 낸 입장으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건국이 그냥 단순히 광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을 발표한 48년, 그 29년 동안 우리의 건국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관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한 분의 개인적인 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광복절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분명히 해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국가기념일 행사거든요. 근데 그 국가기념일 행사조차도 정치적 공세의 수단의 장으로 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정치 행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야권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바들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인사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외교 안보 라인 교체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 시점에 외교 안보 라인 왜 교체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제 언론 보도된 걸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정상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앞으로의 이 외교적인 현안들이 굉장히 엄중하다. 특히 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제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떤 중심이 이제 외교 쪽에 맞춰져 왔었다면은 이제는 좀 안보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기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에선 입건돼야 할 분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렇게 이제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일단 그 어떤 수사 외압 의혹, 그렇죠. 거기에 그 배우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수사 자료가 이제 회수되는 과정에서 이 이종섭 전 장관이 누구한테 그렇게 연락을 많이 했을까라고 보면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용현 이분이 좀 핵심 인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왜 이 김용현 실장과 수차례 연락을 했을까? 그 당시에 수사 자료가 회수될 때 결국에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락할 그 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그 시기에 했던 것이 굉장히 공교롭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짚어주신 대로 이게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될 인물인 것이지 또 다른 공직에 임명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신조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의 이런 주장, 비난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마치 이분을 잠재적인 피의자로 정해놓고서 공격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임명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군
안팎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텁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국가관이나 뭐 이 전략이나 뭐 기획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적에 국방 장관의 최적임자라는 그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 이분이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다른 사법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당권 레이스 서울 제외한 모든 지역 경선 마무리됐습니다. 8명 중 5명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뭐 이거 재밌다고 해도 되나요? 막판 혼전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후보가 사석에서 했다는 뭐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언으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광주 경선 직후에 사석에서 이제 일부 인사들과 나눴다는 대화가 이제 전언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재앙적 어떤 대통령의 이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런 식이면 이재명 대표는 뭐 대통령 못 된다 이런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재명 전 대표 눈치 안 보고 그냥 세게 들이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봉주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좀 밀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순위가 역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막말 파문으로 이제 좀 공천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좀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수환 비서관님, 대표 최고위원이 있으면 여기 바로 옆에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카메라에 투샷으로 잡히잖아요. 네, 대표랑 수석 최고위원. 지금 예를 들면 네네.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네. 그죠? 그거를 당대표 될 분이 혹은 그분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봉주 후보보다 네.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이제 그동안 아무래도 어떤 합을 맞춰온 인사들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조언도 주셨고 그리고 이번 출마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당에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고 뭐 상황실장을 하거나 이제 선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좀 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맞춰본 인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어떤 심리가 크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적 대화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이제 당원들로부터 어떤 좀 강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좀 계속 억울하다, 아프다 이런 얘기도 계속 했어요. 그렇게 이제 입장이 나오고 좀 속상한 마음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짤막하게 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제가 볼 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하게 했다라고는 전에 듣긴 했는데 이러한 말을 하고 최고위원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을 굉장히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더 힘내셔서 민주당이 이재명 1급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4774님이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순위가 국가 파워입니다. 하고 아주 희망적인 말씀 주셨고요. 오늘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주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해미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양진하들목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방화대교부터 정체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성수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성수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그 밖에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3,042건입니다. 매일 36건꼴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프의 범죄도시, 오늘은 거리의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문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당장 닷새 전이에요. 8월 7일 새벽에 청소 일을 하던 30대 남성이 음주 의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아마 현장 정리도 안 하고 도망간 그 사건 아닌가 싶은데 음주 측정조차 또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 사건 경위를 일단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청소 노동자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명복을 먼저 빌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가서 이제 가고 경찰이 둘이 조수석과 저 운전석 쪽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법 큰 도로 위에서 자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마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당뇨병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응급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경찰이 그 접근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상 그게 맞느냐. 보통 이게 이 정도 시간에 여기서 정차하고 있는 거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80% 넘거든요. 네. 그럼 일단 차로 막았어야 됩니다. 예. 앞뒤를. 왜냐하면은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이 보면 당황을 해서 도망가기 쉬우니까 바로 엑셀을 밟아버립니다. 근데 엑셀을 밟아보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예. 지금 확 그러니까 이제 상태인데 그 안타깝게도 그 앞에 청소차가 있었고 청소차 뒤에서 작업하던 이 분이 정말. 그 청소차 사이에 끼어갖고 이게 과다해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 범인은 거기 그걸 하고 도주를 하는 거를 다른 청소 노동자와 다른 시민과 합쳐갖고 잡았고 쫓아가서 예, 그 잡았는데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인사불성이한 상태.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한 건가요? 아니요, 못 안 한 거죠. 말하자면 음주 측정은 못 했군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체열로 네, 네. 한 건데 거기서 자체는 거부를 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거부한 건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쨌든 경찰은 음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자, 음주 측정을 거부했건 아니면 음주 측정조차 하지 못할 상태였건 이럴 경우에 수사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예, 이제 예. 저기 호흡으로 측정을 했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3회 경고를 줍니다. 음주측정 거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냐 그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다가 2번, 3번까지 해서 하게 되면은 그럼 음주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체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호흡기를 못 믿겠습니다. 병원 가서 체열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병원 가서 체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 동의고 예, 이렇게 되는 경우고 음주측정 거부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체포하는 거고 영장을 받아서 그 체열에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니 혹자가 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쭉 한 줄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예. 차를 두고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 요즘 많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못 잡으면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말하는 게 소위 김호중 룰이라고 해서 예, 예. 그 뭐 저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라는 예. 사람이 실제로 한참 뒤에 예. 뭐 24시간 뒤죠. 왔는데 네. 당연히 그 0.0이 나오겠죠. 예, 예. 보통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0이면 역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 시간의 역산이 되는데 되는데 0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울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데도
이게 참 김어중의 사례. 익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요? 뛰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뛰어들고 뒷골목으로 가서 예. 슈퍼로 들어가서 무조건 소주를 까서 부읍니다. 이것 때문에 저기 지금 알코올이 들어왔다. 예. 갑자기 소주가 먹고 싶었다. 예. 아니면 그게 김호중식 술타기 예, 수법이죠. 바로 그겁니다. 술타기입니다. 네. 즉 말하자면은 그 술이 이전에 먹은 술인지 지금 먹은 술인지 알 수가 없죠. 그 혈액에 이전 먹은 술하고 이거 혈액에 이쪽까지는 이전 먹은 술. 이거는 지금 먹은 술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참 뒤에는 그걸 밝힐 기술이 발전되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네. 좀 한계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틈을 비집고 그럼 예. 이제 방법들이 이제 쓰는 거고 예.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위드마크 공식 말씀하셨잖아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당시 측정할 수 없을 때 이제 역산을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 위드마크 공식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게 음주량 계산하는지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개정 필요성도 제기가 되나 봐요. 그럼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예. 이전에 이제 개그맨 한 분이 김호중과 비슷한 방식으로 무죄를 받았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건 이겁니다. 그때 논란됐던 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차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딱 뭐 몇 점 몇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산을 하면은 0.05에서 0.0 뭐 사이. 그러면은 형사법은 제일 유리한 곳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좀 통하는 얘기인가요?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형사법의 큰 원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형사법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는 양산하지 말자. 예, 예. 예,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개정을 안 했느냐. 대법원에서 사실 문제 제기한 것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 서양 사람 기준의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 기준의 위드마크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죠? 체격이 다르죠. 아, 일단 몸이 큰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정립된 그 기준이군요. 그리고 소화 분해능이 다르고 알코올 분해능이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독한 술을 먹고도 추우니까 예.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 중심으로 만든 건데 그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문제 제기한 거는 시급히 빨리 위드마크 공식을 한국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장대한 체격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제대로 우리한테 한국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말씀이시고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부터 100일 동안 특별수사 통해서 상습적 음주 운전자들 차량 188대를 압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단에 따라서 차량이 다시 운전자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압수를 했지만은 최종 판단은 어쨌든 법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이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치 않으면은 더 세게 못 나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음주를 과실로 보는 경향이 우리 판사님들이나 법원 쪽에 강하기 때문에 생각에 깔려 있는 게 음주는 과실이다. 과실이다. 근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음주가 어떻게 과실이냐. 거기다 그게 큰 사고가 났을 때 너무 그 피해가 크잖아요. 크니까 사회적 맥락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관들은 다른 건 엄격해야 된다. 형사법은 엄격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설 아니면 이제 이 피고인 쪽에 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량도 검찰에서는 압수를 한다고 하지만 판결 나중에 1심, 2심, 3심 가면은 다 돌려받아요? 상당 부분 돌려받는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음주운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보다 엄중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 이제 해외 사례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해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맞습니까? 10분의 1? 10분의 그 정도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1도 아니고요. 예. 영국은 14년 이게 한도가 위로 쭉 올라가고요. 14년? 예. 미국은 상당한 수주에서 예. 뭐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와, 우리는 그래요? 사실은 한도가 뭔가 빨리 있죠. 사람을 살해하게 죽게 만들어도 아무리 많아야 2, 3억도 안 넘어갑니다. 그거는 좀 되게 의외네요. 의외죠. 그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의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음주운전자한테 별도의 번호판을 부여를 합니다. 명예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저 조심해야겠네 저 사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네소타주의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주홍글씨를 박더라도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돌아다니는 흉기잖아요. 흉기고 사람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인권과는 별개로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음주운전자에 된 그 면허 재발부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시 받는 것도 쉬워 손해배상도 쉬워 처벌도 쉬워 금액도 낮아. 그러니까 1년에 13,000명 뭐 넘게 이 건이 음주가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거 안타깝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 때문에 이른바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법안 도입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18세 이른 시점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이런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런 거 좀 만들라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국회 송기현 의원께서 이전에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나 정우택 국회부의장께서 발의를 했는데 회기 만료로 다 취소됐고요. 지금도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만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테네시주를 포함해서 10개 주에서 지금 발의가 되고 송환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20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근데 우리의 민법이나 이런 법은 10년 그 이상을 잘 안 쳐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가족들이 받는 돈이 한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아이 교육시켜야지. 그렇죠? 또 뭐 먹고 살아야죠. 아버지는 별세 하셨는데. 그렇죠. 아이들, 부인. 그러니까 8천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균 그렇다. 그런데 보통 많아봤자 1억 좀 넘거든요.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해마다 광복절 특별 사면엔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이 이제 포함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음주 관련 위반자들의 경우 해당 사항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풀어줬죠.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면서 음주운전 관련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한지는 조금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일반 사면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벌점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음주운전 관련자들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면 형량이 1년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못 하는데 행정벌인 벌점 취소 같은 경우는 사라지니까 다시 면허 따고 그냥 차 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자는 엄격하게 의사라든가 그걸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유럽 같은 나라는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심지어는 번호판까지도 특정할 수 있게.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까? 아니 그 음주운전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심하게 말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회가 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엔 전동 스쿠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K-팝 그룹 BTS 소속 가수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 탔다가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엔 킥보드라고 했다가 전동 스쿠터로 이제 정정을 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TS 멤버 한 사람이 그걸 타고 가다가 엎어졌는데
여기는 경찰이 이거 왜 그러시냐고 갔는데 술 냄새 확 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입건해 갖고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알려진 건 뭐 0.00인데 0.2가 넘는 거예요. 네. 만취입니다. 아, 0.2. 완전히 자기를 못 알아보 0.2면요. 소주 2-3병 넘게 먹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개인의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게 두 가지가 다죠. 처음에는 킥보드라고 했다가 CCTV가 나오니까 스쿠터로 정정을 하고 처음엔 조금 먹었다 그랬다가 지금 만취 나오고 이건 좀 도덕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논란 이게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킥보드라 그랬다 보니까 전동 스쿠터로 정정했고, 예. 자, 그러면 자전거가 있고 킥보드가 있고 전동 스쿠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음주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다 됩니다. 자전거도? 예. 자전거도 차마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사고가 나면은 예. 다 그 부분에 대한 범칙금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안장이 있는 원동기, 예. 전동 스쿠터 이제 예, 이 예. 사람이 타고 간 거, 그거는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고. 아, 그 자전거 우리가 만약에 따릉이 같은 걸 몰았는데 이분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가다가 예. 걸렸다. 그건 범칙금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차이는 나는 차이는 거군요. 확실히 나는 게- 원동기가 있는 거 없는 그렇죠. 거. 그렇죠. 원동기 있는 건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위험하죠. 그렇죠. 무게도 나가고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 차이입니다만 자전거 타고 술 드셔도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것도 범칙구 사항입니다. 네. 지금 KJINHE35님이 김진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KJINHEE35님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음주운전하면 위법이라는 걸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자, 범죄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범죄입니다. 주셨어요. 그 인식을 가져야지 이게 줄어들고 그래야지 더 처벌도 세지고 더 이제 억울한 피해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자, 아울러 BTS 팬들이 사회 관계망 SNS상에서 이른바 슈가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응원하는 스타의 불법 행위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술병 인증샷 올리기도 하고요. 일각에선 안티 팬들이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차량 내 술병 인증샷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마셨다 마시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행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뭐 명예를 훼손했다, 글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보니까 뭐 네. 거기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자기는 BTS와 같이 한다, 누구랑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조롱 행위라 하더라도 그거 갖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이런 장난성의 부분은 그러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고통 이거 생각하면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음주운전은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 한 번만 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희박하다는 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한 사람이 또 하고 네.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자, 그만큼 이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뭐 재범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실제 재범률이 한 40% 이상 되나 봐요. 그렇게 재범률이 한 많아요? 42 정도. 42%요. 거의 그러면 마약하고 어떻게 돼요? 마약은 30% 됩니다. 마약보다 더 높군요. 재범률이. 네. 왜냐하면 이게 마약은 약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보상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보상 구조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물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거는 자기의 보상 구조를 자기가 바꾼 거기 때문에 예. 중독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법률 시스템은 음주를 상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아무런 검사도 없이 면허를 내주고 당장 압수해야 될 차를 그냥 타게 하고. 제가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을 듣다 보니까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도 관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주류회사한테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 거기에 음주운전 강제 팽팽에 참여하거나 네. 그러니까 술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으면 그 정도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까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는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버는 주류 회사들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동차 회사도 예. 분명히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개인이 그냥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왜 예. 시동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우리 예, 시작됩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 기기를 이제 장착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상습적 음주운전자들한테 그걸 불어서 예. 여기서 이해해야지만이 시동 예. 걸릴 수 있게 하는 건 그건 다행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 예, 당연하죠. 본인이 해야죠. 상습 음주운전자가 그 저기 비용까지 차에 부담하는 그걸 거예요. 부착하는 건 본인 부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자, 우리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이것만은 해야 된다. 한 말씀으로 딱 해주시면 뭘까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고의범입니다. 네.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태엽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폐암과 담도암,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엄만 결국 태엽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 태엽이. 그동안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느라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못한 탓에 대입 준비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태엽이가 힘든 건 엄마가 남기고 간 3억의 빚 정리와 끊임없는 생활고, 하루 한 끼로 버텨내는 배고픈 일상은 태엽이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만 합니다. 태엽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9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안성은 38.9도, 용인 38도, 서울도 34.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됩니다. 한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인 곳이 많겠습니다. 시원한 냉방은 밤까지도 필요할 정도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밤낮 가리지 않고 가두어진 느낌인데요.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등 22도에서 27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35도 등 30도에서 36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 등 중부와 경북 호남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에
지역에도 역시 소나기가 오겠고요. 또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중부와 호남 제주로 또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한 차례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3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당분간 바다 안개도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3.4도입니다. 안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관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 관장의 임명을 계기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의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별도의 답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폐막한 가운데 정치권은 미흡한 부상관리, 출전 강요 등 논란에 휩싸인 배드민턴협회와 체육계 전반의 비리 논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너무나 잘 아시는 작은 거인 김수철 씨가 김수철 45주년 기념 앨범 너는 어디에를 발표했습니다. 국악영화 서편제, 청춘영화 고래사냥, 어린이용 KBS 만화영화 나라라 슈퍼보드, 주제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화와 대규모 스포츠 행사 음악까지 도맡아 작곡했습니다. 그야말로 록에서 동요, 국악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천재 가수 겸 작곡가 우리 김수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진짜 활동 범위와 작품 저희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싱어송라이터, 올라운드 뮤지션입니다. 자, KBS 라디오 통해서는 되게 오랜만에 지금 보시는 제가 거 아니에요? 와서 너무 마음의 고향처럼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적어도 33년은 지났어요. 진짜요? 여기 온 지가 33년은 지났어요. 왜 MBC 라디오만 가셨어요? 아니요, MBC도 안 갔고 예. 제가 가요를 낸 지가 지금 33년 됐거든요. 이번에 낸 게. 그러니까 근데 왜 계속 김수철 선생님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계속 음악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그 KBS TV의 아침 뉴스 시작이 뉴스 광장이잖아요. 네, 아침 뉴스 광장. 그 타이틀을 제가 잡고 있어요. 9시 뉴스는요? 네, 9시 뉴스도 제가 하고요. 9시 뉴스에 나오는 로고송. 바로 직전에. 네, 언제나 정다운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한국방송. 이야,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할 거고요. 네. 자,
문자 주셨어요. 바로 이게 팬들께서 문자 주셨네요. 4769님이 와우 김수철 씨 나온다고요? 정말 반가워요. 예전에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 새 앨범도 대박 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박 난 노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여유 있으실 것 같아요. 남은 좋은 거고.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욕심이 좀 있어요? 아니요. 최선을 다했지만 네. 이제 그 다음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뭐 예. 망해도 괜찮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아이 무슨 말씀을요. 너무 그 공전의 히트곡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수철 선생님 뵐 때마다 늘 변함없어 보기에 참 좋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쾌활하게 웃으시고 뿔테 안경. 예. 뿔테가 오늘은 약간 작네요. 그죠? 옛날보다. 예. 예.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 모자는 안 쓰고 나오셨어요? 모자를 이제 작년을 위해서 예. 저 양희은 누나가 예. 벗으라 그래서 벗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집에 많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꽤 꽤 있는데 예. 뭐 벗으니까 좋기도 해요. 근데 불편은 하죠. 나올 때마다 머리를 감아야 되고 예. 모자 쓸 때는 탁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깨끗이 감으셨는데요, 머리를? 아, 이건 이제 오늘 출연 때문에 예. 예, 이거 미장원 가서 이거 하고 아 그러시군요. 염색도 좀 하고 머리 아주 저기 진짜 아이돌 팬처럼 가다듬으셨고요. 자, 근데 이번에 새로운 앨범 발표하셨습니다. 네. 김수철 45주년 기념 앨범 너는 어디에? 네. 모두 몇 곡이 담겨 있습니까? 8곡 담겨 있습니다. 8곡이요? 네. 앨범 작업을 진짜 33년 만에 하신 거예요? 예, 33년 만에 했어요. 이번에 가요 앨범이 91년 이후 솔로 앨범 이후로 33년 만에 솔로 앨범이에요. 그 이게 몇 번째 앨범입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안 쉬어봐. 안 쉬어봤는데 예, 우리 작가님이 좀 세우시면 예를 들어서 그 33년 전까지는 엄청 많았는데 네. 지금 한 번의 앨범이 더 나올 때까지는 33년이 걸렸네요. 33년 걸렸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국악, 뭐 클래식, 기타 단조,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이런 거를 하느라고. 그리고 저희 KBS의 뭐 아침 뉴스, 맞아요. 저녁 뉴스 나가기 전에 그 노래. KBS 사가도 제가 작곡했어요. KBS 사가요? 39년 만에 바꾼 KBS 사가. 예. 작사 작곡 편곡을 제가 했어요. 그 신입사원 KBS 들어올 때 제 사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들어온대요. 저 불렀어요. 그거 제가 지금 좀 까먹었어요. 퇴직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근데 그렇군요. 근데 여하튼 사가도 저기 제가 하셨다 이거죠. 근데 제가 KBS는 77년에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이야. 대학교 올라오자마자 KBS 여의도에 76년인가 7년에 이사했거든요. 예. 그리고 젊음에 창간하는 방송을 첫 방송한 게 KBS 라디오. 예, 제가 그랬군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인연이 긴 인연으로 오고 있죠. 근데 제가 진짜 이 질문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요. 예,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BS도 그렇지만 여러 많은 노래들 거기서 매달 받는 돈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작권료요? 예. 그런 거 묻지 말어. 아니 뭐 다 대답하면서요. 업다운이에요 그게. 뭐냐면 많을 때도 있고 안 많을 때도 있는데. 정기적인 액수는 없어요. 없고요? 그 저장료에 영화음악이나 다른 데 사용할 때 사용료도 일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곡가들이 잘 말 못하는 데다가 잘못 얘기했다 또 괜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알려주세요. 그거 왜 물어보셨어요? 대본에 없는 거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하신 앨범의 타이틀곡 너는 어디에를 일부 잠시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너는 어디에? 가난해도 꿈은 내 곁에 있었지 힘이 들고 지쳐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너에게로 달려갔었지. 야, 이거 약간 애잔한 분위기. 그다음에 추억 상자에 무슨 뚜껑을 여는 분위기. 이거 어떤 곡입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같이 꿈 얘기하고 우정을 나눌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각자 사회생활하면서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우정과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는 너는 어디에? 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예. 그럼 지금 진짜 어디에 있냐 묻는 거네요. 묻는 거예요. 자, 타이틀곡 너는 어디에와는 분위기 완전 다른 곡이 또 있습니다. 예. 그만해 이건 또 어떤 곡이에요? 그만해는 그만하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대립 충돌하지 말고 그만해라. 너무 밖에는 뭐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치고 우리 국내도 그렇잖아요. 국내는 또 여야가 자꾸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니까 네. 그만해 그거예요. 자, 우선 들어보고 말씀 나누죠. 그만해. 와, 이 노래 김수철의 기타 사운드가 그대로 묻어나네요. 맞습니다. 제가 기타를 재밌게 쳤습니다. 예. 아니 옛날에는 막 기타 치면서 계속 방방 뜨시고 막 뛰시고 그랬는데. 예. 이것도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도 공연할 때 뜁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만해라는 외침으로 끝났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왜 또 싸우는 거니? 네. 여의도에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분들을 해서는 알지만 하여튼 싸우지 말라는 여러 사람들 평화롭게 갈등 없게 살자. 네. 그 갈등 없게 살자는 저 어떤 취지로 이 곡을 쓰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이제 조금 돌려보기 전에 네. 우리 앨범 발표에 따른 뭐 동료랄까요, 선배랄까요, 후배랄까요, 이 격려사가 와 있습니다. 네. 양희은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쓰셨어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운 길 45년째 홀로 걷는 김수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나인가요? 누나예요. 예. 그 어디서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PD님이 저기 우리 선배님이 지금 저 뽑아주셨고요. 이거 아직 발표 안 한 건데 이걸 입수하셨네. 아, 그러니까. 이거 뉴스레터에 에? 스파이가 있네. 저희가 취재력이 있네. 좀 있습니다. 취재력이 있네요. 취재력. 인정. 스파이가 아니고 취재력. 네, 취재력. 자, 네. 난타의 송승환님은 네. 45년 된 오랜 친구 김수철은 노래로, 영화로, 영화 음악 감독으로, 기타 산조의 작곡, 연주로 나를 계속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일상에선 아이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친구기도 하다. 그런 김수철이 참 좋다.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저기 중계도 우리 KBS 중계도 하고 오셨는데. 누나 고마워요. 승환아 고맙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가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라셨죠? 진짜 놀랐어요. KBS가 이 정도 됩니다. 예. 자, 얘기를 잠깐 돌려보면 예. 김수철 선생님과 저희 KBS와의 인연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조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예. 아침 뉴스광장 음악도 그렇지만 네. 9시 뉴스 시작 바로 전에 네. 나가는 로고송. 네. 우리 김수철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혹시 가사 기억나세요? 언제나 정다운 국민의 정성을 다하는. 정성을 다 2절인가 보다 이거. 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저는 약간 음치라서 예. 가사만 했고요. 예. 자, 이 노래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노래는 저희 KBS 기자들한테 네. 약간 어머니 품 같은 노래예요. 뭐냐면 하루 종일 취재하느라고 고생하고 들어와서 9시 리포터하고 네. 9시 리포트에 제 특종이 나가기 직전 헤드라인이 쫙 나가기 직전에 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딱 음악이 깔리면서 아니 진짜 이게 포근한 음악이라도요. 저도 이 음악 들으면 네.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도 이게 싹 마음의 고향처럼 아주 차분해지고 좋아요. 차분해지고 정말 약간 센티해졌어요. 네, 저. 그 보람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는 계속 사건만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 음악으로 다소 따뜻한, 그러니까 건강한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우리 선생님 잘 아시지만 이제 사건 혹은 그 사실 위주로 보도를 하지만. 거기에 또 휴머니즘이 좀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한층 그걸 배가시켜 주시는 음악을 지금 딱 깔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감사해요. 자, 여기에 너무 이게 젖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시간 없으죠. 생방송인데. 자, 2024 파리올림픽이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김수철 선생님은 그동안 서울올림픽 비롯해서 대규모 행사음악 거의 모두 도맡아 작곡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엔 백인조 동서양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직접 지휘까지 했습니다. 국악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니까 40년 넘었죠. 훨씬. 대학교 4학년 락 하면서 한쪽으로는 국악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뭔가 이렇게 넘나들다 보면 통하는 게 있어요? 좀? 넘나드는 게 달라요. 전통하고 다르죠. 현대음악. 그러니까 전통음악은 따로 우리 국악은 공부해야 돼. 다른데 이 좋은 소리를 대중분들에게 더 많이 들려드려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긍지를 가질 만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거 진짜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건데. 네, 지금 전부 서양거 하잖아요. 전부 서양거예요. 우리 거 없거든요. 그거 문화 콘텐츠 만드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바람이고 그다음에 또 소명 의식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걸고 지금 40년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제가 물건 들어주려고. 자, 그때 딱 지휘하실 때 백인조 동서양 오케스트라 무대 직접 지휘하실 때 나비 넥타이의 검정 연미복. 그 패션 좋았어요. 그 87보 바지. 여러분 근데 국악이 이끄는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세계 최초예요. 제가 최초인데다가 우리 서울의 훌륭함, 다양성, 재미 이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했던. 근데 공연이 엄청 잘 돼가지고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열정적으로 지금 하시니까 그게 그 이제 관객들이나 팬들한테도 통했을 겁니다. 자, 끝으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우리 김수철 선생님은 예전에 젊은 그대. 이거는 거의 국민가요죠. 국민가요입니다. 나이트클럽 가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노래 아니었나요? 나이트클럽이 나와요 이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저도 온 들었어요. 가족이 저는 안 가보고. 남녀노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이 곡 한 곡이에요. 그렇죠. 뭐 응원가의 아파트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부모님과 자식이 온 가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젊은 그대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요. 젊은 그대 정말 국민가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앨범에도 이런 종류의 노래가 담겨 있다고 해요. MZ 세대를 격려하기 위한 위로의 노래 아자자. 위로의 노래? 위로의 노래. 격려해 주는 아자자예요? 힘들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같이 손잡고 가자. 아자자가 그런 뜻이라 이거죠? 그래요. 아자인데 자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아자인데 아자자 이렇게. 좋네요. 자, 이 대목에서 아자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잠은 잤니? 말 좀 해봐.
와, 이거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우리 김수철 선생님의 약간 그 특성이 확 묻어나는 노래인데요. 예, 걔가 저니까요. 그래요? 김수철이가 저는. 참 제가 김수철 선생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이 방송에 빠져가지고 제가 깜빡했어요. 와, 진짜 젊을 때 그 많이 하셨던 음악들 그런 느낌이 살아나는데요. 예, 락톤이지만 쉽게 멜로디가 다 따라 부를 수 있게. 이야, 그래요. 정말 사운드가 강렬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악기를 거의 모두 혼자 연주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완맨 밴드. 그러니까 드럼만 찍고 베이스 치고 건반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완맨 밴드 했어요. 그랬군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소리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서편제. 서편지를 제가 작곡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금곡. 그게 몇 년도였죠? 1993년입니다. 93년도. 야, 그럼 그건 거의 30년이 넘은 건데. 그렇죠. 그죠? 30년. 와, 그 음악 엄청 좋았어요. 근데 국악 이 부분에 국악 전파, 우리 소리 전파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계획이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작년에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를 고정화시킬 거예요. 고정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다음에 매년. 그다음에 그걸 세계로 나갈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려고 세계로 나가려고 40년 준비한 거예요. 작년이 스타트예요. 그렇군요. 네, 스타트예요. 그 학벌로 그거하고 기타 산조. 그다음 그 외에 올림픽 음악 한 거 이런 음악들을 세계로 나갈 거예요. 그 음악들로 라이브로 해서. 자, 그럼 그 음악은 우리 소리도 있지만 서양의 소리도 같이 이렇게 혼합. 동서양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국악이 주야. 국악이 주예요. 그렇죠. 우리 국악이 주가 되면서 서양 오케스트라가 도움다질했다가 빠졌다가 우리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송승환 선생님 얘기할 때 그 난타가 좀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좀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김수철 선생님도 그런 어떤 세계화 이런 게 충분히 저기 이게 사람들한테 세계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콘텐츠가 필요한데 사실 문화 콘텐츠 없어요. 난타하고는 틀려요. 난타는 해프닝이고 이런 우리 전통의 문화를 뿌리로 한 현대화한 작업이라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네요. 기본이. 한국 사람이면 다 우리 기본인데 중국엔 경극이 있고 일본에는 가볍게 있듯이 우리 거는 사실 안 알려져 있어 하나도.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긍지를 갖게 되는 거.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돈 얼마 있니를 안 하잖아요. 문화 얘기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전통 문화밖에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걸 매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알린다. 세계에 데뷔할 거예요. 자, 일단 아까 격려사 중에 제가 양희은 선생님하고 송승환 선생님 했는데 한 명만 더 하면 우리 김덕수 사물놀이 김덕수 선생님은 김수철은 도깨비 같은 음악가다. 김수철의 기타 산조는 가장 우리 소리적이면서 동서양 소리의 조화를 훌륭하게 작곡했고 연주해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전문가 너무 잘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덕수 선생님하고는 제가 87년 6, 7년부터 기타 단조를 협연해 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돼. 너무 잘하시고 세계 속의 한국 속의 세계를 잘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자, 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팬들의 그 문자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중에 딱 2개를 간추려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천덕애님이 김수철님 너무 팬입니다. 그냥 팬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특별히 내일이라는 곡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내일. 8026님이 작은 거인 김수철 씨 너무 반갑네요. 즐겁게 살아서인지 늙지도 않네요. 항상 건강해서 팬들 옆에 계셔주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늙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좋은 거 드세요? 아니요. 제 키는 그대로고 키 조그맣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정신적인 성숙이 안 돼서 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네. 우리 김수효 선생님하고 한 20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이 있다 그러는데 예, 보니까 예, 예.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은 기운을 뿜어주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지금 맞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지금 방송 2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예.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자, 앞으로 팬들하고 예. 좀 어떻게 접촉면을 늘리실지 팬들 만날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계세요? 김수철의 작은 음악회라든지 소극장 중극장에서 네. 그다음에 공연을 조금 더 자주 하려고 그럽니다. 저번에 그동안은 작곡하느라고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특히 MZ 친구들 MZ 세대를 위한 공연을 따로요? 예, 따로 해서 소통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너무 제가 작곡만 하다 보니 잘 모르고 좀 기성세대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MZ세대하고도 접촉면을 늘린다? 예, 기성세대는 추억을 꺼내는 그러니까요. 공연이고 네. MZ세대는 또 우리가 대화를 소통을 자꾸 해야 네네. 그게 서로 배우는 거니까요. 그 중요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나라라 스포보드 우리 KBS에 나 치키치키 차카차카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소통 저 보이지 않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 만나기만 그게 참 하면 선생님 돼요. 그거죠? 제가 또 그 나라라 스포는 제가 다 했어요. 저팔계 하고 사고정 테마, 서른공 테마. 예. 시간이 자, 또 정말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또 다음 프로그램 코너가 있으니까 예, 다음 달에 봐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2탄으로 또 아이고, 너무 저 짧잖아 이 지금 시사 프로그램. 2탄은 저 찬바람이 막 불 때쯤 돼가지고 2탄을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45주년 기념 앨범 너는 어디에를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작은 거인 김수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도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도 심해졌고요. 이후로도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홍제램프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조남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금호분기점 부근에서는 2, 3차로를 막고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장 먼저 올림픽 폐막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17일간의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가 드디어 막을 내렸죠. 네, 폐막식은 이 파리 인근의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렸는데요. 이 각국 선수단이 자국 국기를 들고 차례로 입장하면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죠, 박태준 선수, 그리고 여자 복싱 이 동메달에 빛나는 이제 이매지 선수가 기술을 맡아서 행진을 했고요. 성평등 올림픽을 주최한 이 파리 올림픽답게 마지막 메달 시상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제 과거에는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 경기는 항상 남자 마라톤. 그리고 시상식도 폐막식에서 남자 마라톤 메달리스트들에게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늘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이번엔 달랐군요. 이번에는 마지막 대회가 여자 마라톤 선수들의 이 마라톤 경기였고요. 그리고 역시 최초로 여자 마라톤 메달 시상식이 패배식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유는? 성평등 올림픽을 주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 뭔가 여러 가지 많이 달랐어요. 막 밖에 그 문화 유적을 그 배경으로 한 이런 맞습니다. 진행이라든지 물론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를
나라를 잘못 부른 건 네. 있었지만 실수가 좀 있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역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답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었다는 데는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이제 약 1,500명 정도 선수가 이제 출전을 했고 32개 종목 329개 이제 네.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우리나라 상당히 뭐 좋은 성적 거뒀죠. 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획득하면서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게 2008년 베이징 대회 그리고 2012년 런던 대회 때랑 이 금메달 기록은 동률, 그러니까 네. 최다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성과였고요. 종합 순위 이제 10위 밖으로 밀려났던 지난 도쿄올림픽 때 상당히 좀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좀 부진을 씻어냈다. 여기에 더해서 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아주 이 창창한 젊은 선수들이 막 맹활약을 해서 4년 뒤, 8년 뒤는 더 잘하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성세대들이 눈이 둥그레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 선수는 누구지? 라고 저 다들 선수는 깜짝 누구지 놀랐죠. 하고 네. 좀 뭐 한 20살 된 어린 우리 친구들이 뭐 좀 나약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아주 멋졌고요. 이 폐막식 대미는 이번 대회 이제 수영 사관왕 오른 프랑스 영웅 이 레옹 마르샹이 장식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는 이 대륙을 상징한 선수들이 다들 나와서 동시에 이제 이 성화를 입김 불어서 끄면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네. 이번 폐막식에선 미국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처럼 등장을 했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빰빰빠밤빰빰빠바밤. 잘 알죠. 제가 이게 지금 5인가 6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메인 테마곡이죠. 근데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제 늘 폐막식에 이 올림픽기를 다음 개최지 이제 장에게 넘겨주는 이양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역시 마지막 다음 대회 이제 LA 이제 시장에게 이 올림픽기를 딱 전달해준 난 직후에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스타드 프랑스 이 스타디움 지붕에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쳤는데 그 자리에 우리의 배우 톰 크루즈가 다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줄 하나, 이 와이어 줄 하나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이 밑으로 낙하하는 모습으로 일단 이제 지상에 도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딱 오른 길을 넘겨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딱 이 스타디움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야, 정말 그런데 톰 크루즈 답네요. 네, 근데 예. 곧 대형 화면이 탁 켜져요. 근데 거기에 또 톰 크루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탄 채로 이제 비행기를 타더니 이 또 미국 상공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러더니 LA의 상징이 이제 할리우드 간판 앞에 서서는 이 할리우드에 제가 이번에 보고 딱 무릎을 탁 쳤는데 우드에 오가 2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오를 3개를 더해서 이 오륜기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점 참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 2개 위에다가 네. 동그라미를 3개 더 만들어서 오륜기를.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딱 오륜기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할리우드 간판을 오륜기로 딱 바꾸더니 미국 산악 바이크 선수가 있는데 케이트 코튼이라는 선수에게 오륜기를 건네면서 이제 네.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장면 자체가 참 되게 참 재미있었던 게 이 연기가 마무리됐더니 그 이후부터는 뭐 미국의 아주 이 쟁쟁한 아티스트들이죠. 네. 뭐 레다 칠리 페퍼스라든지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뭐 스눕독이라든지 최근에 뭐 아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런 이제 뮤지션들이 LA 해변에서 뭐 이제 공연을 펼치는 모습까지 영상이 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파리올림픽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정말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이 개최국의 문화적 유산을 한껏 뽐내는 자리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좀 재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참 이 미국을 떠올려 보시면 뭐 팝음악 영화 뭐 이런 정말 대중문화의 성지 아닙니까? 특히나 LA는 이제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4년 후 올리는 이 올림픽이 정말 또 다른 의미의 파리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정말 이 문화예술의 향연의 자리가 되겠구나.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충분히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더메고에서 제가 문자 하나 읽고 갈게요. 7711님이 올림픽 선수단 좋은 성적 대단합니다. 축하드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개인 욕심 버리시고 헌신적이고 봉사한 자세로 국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침을 주셨군요. 네. 오늘 여의도 뜨끔한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 저기 밥자리가 좀 불편하시겠어요. 다음 올림픽은 LA 또 2032년엔
호주 브리즈번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다음 2036 올림픽은 서울에서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네, 사실 오 시장은 그 전부터 이 서울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 치르겠다 네. 이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취임 직후부터 계속 이제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왔었는데 어제 딱 이제 폐막식 하자마자 이제 본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다가 다시 서울 올림픽이라는 이 제목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파리 올림픽 초반 현장을 좀 둘러봤더니 서울은 더 잘해낼 수 있겠다는 이 자신감이 들었다. 이 뭐 지속 가능, 저탄소, 저비용 이런 올림픽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요즘 흐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좀 최적지이고 서울에서 개최만 하면 100% 흑자 올림픽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 시장은 좀 그동안 속도감 있게 준비 작업들을 해오긴 했어요. 이제 가령 지금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이미 리모델링 착수를 했고요. 좀 이제 그 일대 올림픽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도 일명 마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국제회의 공간을 좀 리빌딩하는 작업도 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한 뭐 연구 용역도 좀 진행 중이고 상당히 여러 점에서 좀 준비 작업이 진척이 있다고 좀 들려오는데 만약에 이제 오 시장의 바람대로 서울이 이제 2036년 올림픽 개최지가 된다. 그럼 정말 이 88 올림픽 이후에 48년 만에 올림픽을 열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 2번 이상 하계 올림픽 개최한 나라 6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도 그랬죠. 근데 우리가 7번째가 될 수도 있는 생각보다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6년 그런 올림픽 개최되려면 우리가 언제쯤 그걸 확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아마 이르면 내년 말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유치위원회가 먼저 이제 후보 도시들 중에 한 곳을 우선 협상 도시로 이제 선정을 하면 이게 이제 IOC 집행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총회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총회는 2027년에 예정이 돼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제 아무래도 우선 협상 도시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말, 적어도 한 내후년에는 좀 뭔가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2036년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2032년에 우리가 도전했다가 이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서울하고 평양하고 공동올림픽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호주 브리즈번에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10개 넘는 나라들, 도시들이 좀 우리도 개최할래 이렇게 좀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상당한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이렇게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은 끝났지만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대한 배드민턴 협회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인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 지금 일단 10명 이상으로 조사단을 꾸렸고 아마 내일부터 좀 본격적인 조사 작업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세영 선수 인터뷰로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뭐 미흡한 부상 관리라든지 뭐 복식 위주로 훈련은 뭐 대회 훈련을 진행했다라든지 뭐 대회 출전 강요 의혹 이런 것들 좀 밝혀내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좀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도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이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공정하냐, 뭐 협회와 후원 계약 방식 형평성에 맞느냐, 선수의 연봉 체계에 좀 불합리한 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결과는 아마 4달 중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발언했던 안세영 선수도 조만간 입장문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폐막식 끝나고 선수들이 이제 속속 입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축하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마무리가 되면 적어도 이번 주 내로는 좀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제 안세영 선수가 진행했던 인터뷰 중에 이제 연합뉴스 인터뷰가 어제 한 건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발언한 내용들을 좀 보면 안 선수의 문제의식 이 뭔지 좀 엿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안세영 선수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광고를 찍거나 뭐 TV 출연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그냥 경기에 임해서 선수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스폰서십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드민턴 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보면 이제 거의 사실상 이런 개인 후원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정에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과 이제 대회 참가 시에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을 입어야 되고 경기용품을 써야 되고 개인 후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배드민턴 용품 사면 안 되고 협회가 계약을 맺고 있는 후원사랑 예를 들어서 뭐 요넥스하고 40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리고
또 만약 협회 후원사랑 동종 업종이다. 그럼 또 개인 후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이 개인 후원의 이 폭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협회 내지는 이제 뭐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 위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해외 전지훈련 보내고 해외 출전시키고 뭐 이런 또 반론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뛰어난 한 명을 위한 것보다는 협회에 속한 모두를 위해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 명의 스타 선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이제 안세영 선수가 또 주장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이제 계약금 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합니다. 근데 안세영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에 삼성생명에 입단을 했는데 그 이후로 워낙 이 독보적인 이 활동을 펼쳐왔잖아요. 정말 실력이 워낙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선수 입단 첫 해 연봉 최고 5천만 원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에 일단 걸려서 높은 연봉 계약을 할 수도 없었고요. 이게 뭐 계약 기간도 7년으로 제한돼 있고 연봉 인상률도 뭐 3년까지는 7% 이상 높이면 안 돼. 라든지 뭐 계약금도 뭐 1억 원 이하로만 받아야 돼. 이런 규정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 이 후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상당히 좀 제약이 컸다. 이건 사실상 굉장히 불이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고요. 지금 사실 올해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 4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이후의 선수들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9406님이 예전엔 나는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라고 탄식하곤 했는데 요즘은 정치를 빼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시기가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 상황 먼저 짚고 갑니다. 네. 지난주에 블랙 먼데이 겪고 나서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그 여파는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회복세는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1.15% 올랐고요. 코스닥이 1.08%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그러니까 워낙 지난주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이제 회복세는 보여주고 있고 해서 안정세를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지난주에 대폭락이 있었던 게 네 가지 이유를 꼽고 있어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 기습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으로 꼽고 세 번째가 이제 AI 거품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고요. 뭐 중동 전제 불확실성 이렇게 좀 변수로 지난주에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다 안정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사실상 지금 고용 지표가 새로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 뭐 일본의 기준금리 기습 하다 보니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생겼는데 부총재가 나와서 인터뷰했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안 올릴게. 그렇게 얘기해서 시장이 좀 안심을 했고 AI 거품론은 현재 진영이긴 한데 이건 좀 더 이제 실적을 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폭락의 요인으로 했던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증시도 안정감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안정세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다면 더 큰 충격이 찾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거죠? 아니요.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은 13일 그러니까 현재 시간 미국의 현재 시간으로 13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14일에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에 이제는 기대치 이상으로 둔화가 나온다. 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보니까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닉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계속적으로 상승되면 안 돼. 더 둔화돼야 돼. 낮게 나와야 돼. 이게 얼마 전이었는데 예. 오히려 지금은 둔화되는 거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장은. 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기대치 이상으로 둔화된다 그러면 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서는 좀 비컷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사실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8월엔 네. FOMC 회의죠. 연방 네.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이제 없으니까 네. 9월로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 크게 내린 비컷. 네.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있다? 예, 있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1월, 12월 이제 3번 남았어요. 금리 결정할 수 있는 날이. 근데 일단 지금 패드워치라고 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가 있습니다. 이 패드워치 툴에서 보니까 연말에 금리를 이제 상단이 4.5%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 근데 지금 5.5%잖아요. 그럼 뭐 계산상 따져보면 한 번은 비컷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컷은 0.5%포인트 정도 한 번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비컷할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고 지금 패드워치 툴에서는 한 50% 확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에 아마 비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제 9월에 비컷을 단행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10월에는 분명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 기준금리 내린다? 그럼 이제 시장금리는 물론 선반영되고 있지만은 일단 금리 자체는 좀 내려갈 거다. 근데 아이러닉하게도 지금 대출금리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금리는 가상금리 은행들이 높이면서 사실상 대출금리를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그게 참 불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505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날씨도 뜨겁고 뉴스도 뜨겁고 뉴스레터 K도 뜨겁네요. 네. 뉴스레터 K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더 뜬 걸 봤어요. 제가 강변북로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는 아니고요. 강변북로에서 차량 화재? 네, 차량 화재가 아마 오늘 뉴스에 나올 건데 제가 직전에 보고 왔거든요. 전기차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난리인데 막 용기가 막 너무 시커먼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마 강변북로에서 그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사이에서 났는데 혹시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30분 만에 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30분 만에 꺼진 거 보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놀랬던 방금 아마 금방을 지나갔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놀랐었을 거다라고 아주 생각합니다. 핫한 날이네요. 뜨거운 날. 자, 이번엔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깝게 와닿는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기업과 동네 빵집 상생 규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상생 규제가 2013년도에 동방성장위원회에서요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골목 상권과 대규모 이제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빵집 뭐 다 아실 겁니다. 어딘지. 그래서 여기랑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야 이거를 그러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빵집을 해서 이걸 좀 규제하자. 그래서 이제 점포수를요. 신선 점포수를 낼 때 전년 말 점포수의 2% 내로 제약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신설 점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거리가 있죠. 또. 중소제과점과 500m 그러니까 500m 거리 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골목상권 침체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는 쭉 오다가 2019년도에 이게 상생 협약 체결로 바뀝니다. 규제는 아닌 거죠. 상생 협약을 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8월 6일 날 이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더 5년 동안 더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이내로 점포수를 규제를 했었는데 완화를 좀 해서 5% 이내로 좀 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m였는데 이제 400m로 좀 완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프랜차이즈 빵집 은퇴 후에 이제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 메뉴라고도 할 수 있고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생 협약 혹은 규제 주로 빵집에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치킨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 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까? 이번 상생 협약은요. 사실 이제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이제 그 베이커리 업종에 대해서 과거에 13년도에 그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정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상생 협약은 이제 베이커리 쪽만 해당을 한 거고 나머지 뭐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이제 상생 협약 이런 체계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저기 빵집처럼 이런 차원의 체계는 아니고 그거는 그렇죠. 각자에서 예. 이제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이게 상생 협약이 있는데 어떠니까 이번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상생 협약한다 그러면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파리바게뜨 뚜레쥬를 딱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뭐 여기는 뭐 당연히 이 상생 협약을 맺은 이제는 프랜차이즈 여부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 그러면 야 그러면은 그 백다방 들어가나? 이거였어요 사실. 이게 더본코리아가 이제 상생 협약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번 시장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은근히 관심이 있었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더본코리아에 있는 백다방 빵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프랜차이즈 보면 전국에 한 18개에서 20개 정도가 돼요. 근데 뭐 점포수는 적긴 졌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갔던 이유가 더본코리아 영향력 때문에 향후 이제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상생 협약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그러면 더본코리아가. 아까 말씀하신 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더본코리아. 네. 딴 데도 있어요? 있어요. 신세계 푸드, 이랜드 이츠, 그다음에 더본코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5 정도가 되는데 원래 더 많았어요. 더본코리아의 영향력을 그렇게 보는군요. 예.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백다방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백다방 빵 연구소, 빵 연구소인데 빵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더본코리아가 규제를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규 출점 점포 가능성 수가 연간 5%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전말 대비의 그 가맹점 수에 대해서 5%. 그럼 지금 한 18개에서 20개잖아요. 늘어봤자 한 개도 더 못 늘어요. 그러면 사실상 규제 제한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다 그러면 그 협약서 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개 미만의 출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 매장을 20점까지는 허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더본코리아 이제 빵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개니까 100개 이하잖아요. 사기 5% 룰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개까지 점포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들어갔지만 상생 협약이 들어갔지만 규제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튼간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런 것도 이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게 상생 협약이 프랜차이즈 업종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생 협약이 있던 없던 간에 지금 빵 쪽은 베이커리 쪽은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들어갔던 이 상생 협약 기업들이 있어요. 롯데제과, 뭐 하나엔 리조트, 그다음에 뭐 대우산업개발, 뭐 홈플러스 이런 데도 다 베이커리가 있었거든요.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도 베이커리가 있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보네스배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철수했어요. 자, 뭐냐면 롯데제과는 그렇다고 치고 대우산업개발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부료 슈도레라고 갖고 2023년에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상생 협약이 있던 없던 간에 일단 뭐 베이커리 쪽은 구조 조정이 됐고,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아마 추억의 또 브랜드다 보니까 아마 저처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말씀해 보세요. 크라운 베이커리. 너무 잘 알죠. 지금은 없죠. 한때 업계 3위였고 91년도에는 매출업계 1위였습니다. 91년도에는 제빵업계? 네, 제빵업계에서. 근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2013년도에 철수했거든요. 크라운 베이커리가.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됐어요 이미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는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뭐 필요하냐라는 게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인 거죠. 자, 근데 이번 규제 완화로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더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상 더 뭐 구조적으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라고 본다 그러면 5%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한 1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리바게뜨 가맹 접수가 3,400개가 넘어갑니다.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5%.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 가능한데,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 보면 파리바게뜨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웬만한 번화가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출점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미 있는데 다 있으니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신도시. 정말 신도시 가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쪽은 새로 만들 수는 있어도 뭐 더 이상 만들 위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이 룰이 뭐 규제가 뭐 적용이 되더라도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뭐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또 위화감으로 다가오거든요.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뭐 은퇴 후에 창업한 빵집 하냐, 카페 하냐, 치킨 하냐 뭐 이러실 텐데 창업할 때 주의할 점.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영업이익률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네. 소상공인이세요. 대부분 이제는 프랜차이즈 하시려면 몇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자체 브랜드 만들어서 대부분 창업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산 안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보통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베이커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를 보니까 한 15%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치킨 전문점은 17%인데, 근데 이게 통계청 자료이긴 한데 이게 꽤 오래된 자료예요. 18년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자료인데 아마 코로나 이후 들어가면 영업이익률은 더 적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을 하고 항상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훈련이 된 상태에서 준비된 창업을 하셔야지 그냥 나는 은퇴했으니까 프랜차이즈업 해야지 아니면 빵집 해야지 이러시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창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준비된 창업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222님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덕분에 즐겁게 더위를 잘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 작은 거인 김수철 씨 오늘 인터뷰에서 반갑게 만나봤습니다. 신곡을 들었으니까 대표곡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철의 못다 핀 꽃 한 송이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한입 두고 가신 니만 가지 위